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의료 윤리학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사람 대상 연구의 윤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치과의사 환자, 치과의사 동료, 치과의사 사회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 어, 연구의 윤리입니다. 연구의 윤리. 예, 그 그렇게 그 기회가 일반적인 메디컬 파트보다 치과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연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 약보다는 주로 이제 재료라든가 또는 그 이런 치료제 이런 계통이겠죠. 외용약이 많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제도고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대상 연구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그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겠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사람 대상 연구는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라고 치과의사라는 존재는 진료가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로 진료 업무에 종사를 하지만 진료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료와 연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연구윤리의 주요 원칙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 갑자기 그런 그 선언적으로 어떤 사람 대상 연구의 윤리 규범들이 원칙들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거의 집대성된 게 이제 헬싱키 선언이라고 하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사람 대상 연구 윤리의 기준이 되는 이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런 연구 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검토위원회, 영어로 IRB라고 그래요.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 절차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료와 연구는 어떻게 다르냐? 주로 치과에서는 진료 업무에 종사하죠. 하지만 연구라고 하는 그 영역도 업무 영역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료는 환자의 복지가 목적이죠. 그렇죠? 환자의 복지가 목적이고 연구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복지가 목적인 것과 그 지식이 목적인 것은 그 행위 규범이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둘 다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자의 복지가 목적인 진료의 경우는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강조하죠. 불확실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 과학적으로 실험 동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대상이 연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어떤 물리적 존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물일 경우에는 상당한 그 실험적 조건들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또 특이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진료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진료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케이스마다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구는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에는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연구는 실제로 해봤더니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연구가 되겠고요. 비치료적 연구는 그 치료 관계없이 일반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구 대상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체 추출물이죠. 체액, 수정란, 배아,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추출해낸 그런
것들이 대상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뭐 성분이랄지 뭐 어떤 그 안에 어떤 생화학적인 작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전신 반응을 볼 수가 있죠. 보통 뭐 일반적인 얘기가 전신 반응이죠. 전신 반응, 그러니까 어떤 약을 줬을 때 인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임상 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상 시험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반응, 생화학적 반응, 양리학적 반응 이런 것들을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체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여기 심리적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플라시보 같은 경우에 플라시보 같은 효과가 우리 심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심리적 반응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심신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심리적 반응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약이라고 하는 또는 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적 반응을 조사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퍼센티지,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약을 투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일반적인 그 치료약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인구 집단의 어떤 퍼센티지 또는 통계적인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라는 것이 필요하죠. 반드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런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임상 시험의 단계가 있죠.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되죠. 저는 거기 단계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이거 상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페이즈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런 단계별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약을 건강한 지원자예요. 건강한 지원자.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아닙니다. 1단계는. 건강한 지원자. 되게 젊은 학생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을 어떤 개발된 약이 있으면 그 약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의 일반적인 생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독성은 있는지, 또 어떤 위해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1단계에서는. 물론 이전에 이제 동물 시험을 거칩니다만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단계가 아니라요. 약동학적 그 반응을 보는 겁니다. 약동학적 반응, 파머코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이 약이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것이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건강한 지원자라면 1단계에서는 건강한 지원자라면 2단계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유익한 효과가 있느냐 또는 환자한테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소 이제 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단계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그 좀 여러 가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특정한 질병 치료 목적을 가진 특정한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에 관련된 그 치료 약들이 몇 개 개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약이죠. 예를 들면 새로 개발된 약을 투여하는 그룹. 그다음에 그동안 써왔던 약을 투여하는 그룹.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약을 투여받는지를 모르는 그런 그룹. 그래서 플라시보 그룹, 시험약 그룹, 비교약 그룹, 플라시보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약을 투여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확인하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 시험약이 최소한 비교약보다는 그 효과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플라시보보다도 뛰어나야겠죠. 아무 약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물론 뛰어난 효과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중 눈가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중 눈가름이라는 것은 이걸 약을 주는 사람이나 약을 투여받는 사람이나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약을 투여받는지 비교약을 투여받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약효가 없는 플라시보를 투여받는지 몰라요. 주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야만 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 인문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3단계고요. 4단계는 시판이 허용돼. 3단계 3상 시험을 거치면 이제 시판이 이제 허가되거든요. 뭐 식약청 같은 데서.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시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판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서 허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대상이 가장 확대된 단계, 4단계입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4단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바로 IRB 아까 말했죠. 그 임상시험 그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보고 이 시험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뭐 그런 단계입니다. 그 매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 말했던 IRB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IRB의 심사를 받아서 그 승인을 어떻게 한 후에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IRB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거대한 이거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상시험의 단계는 그렇고요. 임상 연구의 조건입니다. 먼저 과학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과학적 가치가 없는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론적인 또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동물 실험 결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적 가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이 약이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약이 그 안전하게 개발됐을 때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치료약을 지금 시험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에 그 이익을 가져갈 사람이 그게 인구의 많은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가치가 되는 거죠. 과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과 혜택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베니피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 라는 것을 따지게 되죠.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말이잖아요. 그 리스크와 그다음에 그 시험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익, 그것 간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것은 이제 물론 연구자들이 이런 계산을 해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IRB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라는 겁니다. informed consent. 그냥 일방적인 컨센트가 아니라 informed consent예요. informed consent라는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슨 뭐 임상 상황에서 그래요. 그건 심상 시험이 아니지만 치료법을 설명할 때도 대개의 경우는 급하게 그냥 막 설명해주고 말잖아요.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IRB가 아까 말씀드렸던 IRB가 이것이 진짜로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인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항으로.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해요. 불시에 방문하기도 해서 이 인포엄드 컨센트를 받는 장면을 관찰하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포엄드 컨센트.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있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임상시험 데이터를 암호화하죠. 이중 암호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도 좀 점차 중요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역할의 충돌입니다. 내가 임상 의사예요. 의사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근데 거기 또 연구까지 한단 말이죠. 이 재료가, 이 약이 이런 질병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하죠. 치유자,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치유자의 역할과 여기서 보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충돌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의 역할을 더 강조해라.
연구자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치유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역할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치유자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해관계 충돌에 내가 어떤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동기가 부여되겠습니까? 나는 이 결과가 좋기를 원하겠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그러면 바이어스가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그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IRB에서 아주 주요하게 고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구를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질 때 이 연구자가 이 연구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윤리검토위원회 IRB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단계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계별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 반응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보고해서 추가적인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연구 부정 행위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게 표절이죠. 이거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학위를 하던 대학원 시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도 별로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 그리고 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무슨 뭐 청문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뭐 출마한 어떤 국회의원 후보들도 보면은 표절 시비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경우에 어떤 경우는 거의 카피페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표절 행위를 한 사람도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표절 문제, 특히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표절이라는 것은 뭐 아주 치명적인 거죠. 다른 연구를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에 이거는 사실은 저도 임상 연구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봅니다만 굉장히 큰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가설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바이어스가 가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학위 때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설을 썼는데 그 가설이 증명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어스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조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연구 현장에서 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릅니다만 아마도 지금도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중복 출판이에요. 이건 이런 과학 연구나 인문학 연구나 사회과학 연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논문 편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기도 발표하고 저기도 발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이것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었죠. 저작권 증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연구를 에다가 이름을 얻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여전히 많이 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다 했는데 교수가 쓱 자기 이름 얻는 거죠. 뭐 이런 거 일반화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점차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부 고발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2006년인가요? 줄기세포 파동이 있었죠.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엄청나게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 연구 자체가 물론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게 엄청나게 여론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구 조작 행위를 보도한 방송국 자체가 흔들거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여론의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 내부 고발자가 나서서 그걸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사회
밖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들이 아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밝혀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윤리를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생명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거든요. 스캔들은 결국 내부 고발을 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부정 행위가 많이 있고 지금도 아마 저질러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거는 결코 결국 내부 고발자다. 내부 고발이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그 내부에 고발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임상시험 윤리 역사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죠. 731 부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여기저기 그러니까 하얼빈이죠. 하얼빈에 가면은 이 부대가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들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나치도 그랬죠. 2차 대전 때 나치가 생체 실험을 했죠.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극악무도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에 관련된 그 윤리적 규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캔들을 거쳐서 스캔들 때문에 나온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게 뉘른베르크 강령입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것은 이거는 2차 대전 전범 재판소에서 나온 일종의 판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체 실험을 저지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을 단죄하는 그러한 재판이었고 전범 재판이었거든요. 그 전범 재판에서 나온 그 판결문을 요약한 것이 뉘른베르크 강령입니다. 1947년에 나온 건데 48년인가요? 동의서의 요건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거면은 나의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 리스크 베니피트 레이쇼, 위험 이익 분석. 그다음에 나는 나 동의를 했지만 내 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동의를 했지만 언제라도 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이제 뉘른베르크 강령에 나타납니다. 뉘른베르크 강령. 이게 거의 첫 번째 인체 대상 임상 시험에 관련된 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이제 스캔들은 계속 저질러지거든요. 1962년에 살리더마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구토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임산부들이 이 약을 복용을 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형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헬싱키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고요. 60년대예요. 잠재적 문제에 대한 서면 동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뉘른베르크 강령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동의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잠재적 문제죠. 그러니까 살리도마이드라는 것은 그 약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모르고 먹었던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 동의를 의무화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NIH 미국 보건원이죠. 여기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심의를 강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살리도마이드 때문에 생겼던 그 기형아들이에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죠. 46개 나라에서 12,000여 명의 아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 아주 끔찍한 약화죠. 인류 최대의 약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으로 인한 재해가 살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의 역사는 이제 그래서 이 이후에 헬싱키 선언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전에 제네바 선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뉘른베르크 강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에서 의사들이 저지른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단죄하고 그거 단죄하는 게 뉘른베르크 강령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윤리 규범을 만든 게 제네바 선언이죠.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 제네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게 제네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 시험에 관련된 것만 한정돼 있지 않아죠. 의사의 일반적인 윤리 규범을 만든 것이고 헬싱키 선언은 이제 임상 시험에 관련된 거죠. 세계 의사협회 두 문서 다 주체는 세계 의사협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험자 이익이 사회적 이익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암만 이 실험을 통해서 큰 이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피험자 개인에게
해가 간다면 이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규범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피험자는 알려진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이건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이에게 지속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해주진 않아요. 그 임상 시험 하는 동안까지만 그 동안만 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엄청난 그 스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라는 건데요. 1932년부터 72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행해진 겁니다. 뭐냐 하면 터스키기라고 하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매독 환자들, 특히 유색인종들, 흑인 매독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모집해서 피를 뽑고 뭐 척추천자를 해서 척수액을 얻고 해서 매독의 자연 경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무려 4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 경과를 관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그 뭐 어떤 민주주의의 한 복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중간에 페니실린이 개발되잖아요. 치료제가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페니실린이라는 치료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무료 치료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의 자연 경과를 관찰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여기 시험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폭로로, 그것도 내부 고발이죠. 폭로로 드러나죠. 그래서 엄청난 스캔들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벨몬트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은 각각 엄청난 스캔들 이후에 나오죠.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 강령은 2차 대전의 생체 시험 때문에 나오죠. 그다음에 헬싱키 선언은 뭐예요? 딸리더마이드 사건 이후에 나오죠. 그다음에 벨몬트 보고서는 뭐예요? 터스키기 매독 연구 이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스캔들을 그 마무리하는 그런 그 문서가 이런 그 윤리적 문서가 나옵니다. 세계적 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벨몬트 보고서가 나와서 여기서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불평등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유색인종의 차별을 가한 그런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새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벨몬트 선언에서 위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뭐 국가연구법이 통과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2004년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죠. 이것이 한때는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를 얻던 연구자가 결국은 논문 조작의 주범으로 알려져서 서울대 교수에서 파면되고, 그죠?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살리더마이드 사건이죠.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저기 포스터예요. 환자들 모집하는 거예요. 컬러드 피플이라고 그러죠. 유색인종만 하고, 그다음에 프리 블러드 테스트. 프리 블러드 테스트는 맞아요. 근데 프리 트리트먼트는 거짓말이죠. 그죠?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팜프렛으로 환자들을 모집해서 시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아주 비율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험 도중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척수천자를 하죠. 피를 뽑죠. 뭐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1997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이 사람들을 백악관에 모셔서 공식 사과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국가가 저지른 임상 연구라고 하는 그런 그거를 통해서 저지른 어떤 그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이거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표로 정리하면 쭉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이 나오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다음에 살리더마이드 사건 이후에 헬싱키 선언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그 터스키기 매독 연구 이후에 벨몬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아주 촘촘하게 특히 황우석 사태 이후에
이런 윤리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RB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헬싱키 선언의 기본 원칙입니다. 생명, 건강, 사생활, 존엄성 보호를 추상적인 가치로 삼고 있고요. 과학적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학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학적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윤리적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데 윤리적일 수가 없죠. 그다음에 독립적 심사위원회 IRB 또는 유럽에서는 IEC라고 해요. Independent Ethics Committee라고 하죠. 여기 미국에서는 중심으로는 IRB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IRB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다음에 시험자의 충분한 과학적 자격. 이 시험하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들이 다 IRB에 올라와야 그러면 IRB 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에 이익 위험 평가, 리스크 베니피트 레시오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 간의 균형이 있느냐라는 거고 문서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죠. 그렇죠. 피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종속 관계에 있는 피험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가 무슨 연구를 해요. 그러면 아주 손쉬운 대상이 여러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떤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과대 학생들이 시험에 많이 참여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일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상은 좀 위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IRB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속 관계에 있는 피험자가 아니냐. 라는 걸 심사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IRB 일을 할 때 그 연구자로부터 이거 제가 지적을 했고 연구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던 경험에서 나 같은 의과대 교수인데 다른 교수가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위원장인 IRB 심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피험자들이 다 의과대학생 대부분이 의과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지적을 했더니 막 전화해서 항의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헬싱키 선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헬싱키 선언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제가 너무 원칙론자라서 너무 고집을 피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사람이 너무 강하게 항의를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충돌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 부정적 결과도 함께 발표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약을 임상시험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는 잘 부여되지 않잖아요. 내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편향되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IRB가 이런 것들도 심사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결과 그러니까 IRB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에 문외한이어서는 곤란해요. 물론 과학이 문외한인 그 다른 전문가가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과학적 내용도 분명히 IRB 심사 대상입니다. 이건 윤리라고 해서 윤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결과도 함께 발표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 충돌도 명시해야 된다. 그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떤 논문을 발표하더라도요. 그 논문에 꼭 그 이해관계를 밝히게 돼 있죠. 나는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내가 여기 시험 약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밝히게 돼 있어요. 논문에 밝히게 돼 있습니다. 또는 이해관계가 없다. 이해관계 없음을 선언한다. 뭐 이런 걸 밝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윤리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의 공개입니다. 대중의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안 그렇죠. 대개 연구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떤 그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거 상업화 될 거 아니에요. 상업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대중에게는 좀 과장해서 발표하게 될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조심해라라는 건데 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우석 사태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같이 참여했던 연구자들 중에 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수의학자였잖아요. 근데 의학자들 같은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당연히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전에는 그들도 같이 참여해서 무슨 뭐 어떤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지만 실제로 환자의 투여하고자 할 때 임상시험을 하고자 했을 때 의사들이 들어와서 손을 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학계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논문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연구자는. 근데 뭐 황소 사태도 그렇고 논문이 아닌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은 그걸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 거기다가 무슨 뭐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어떤 동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그것으로부터 먹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생긴 게 그 주기세포 파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적 결과도 공개하라 앞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인포먼트 컨센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인포먼트 컨센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될 내용은 연구의 목적이 뭔지 설명해야 되고, 어떤 연구 방법을 하는지,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이 시험을 했을 때 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어떤 환자들이 득을 보게 된다든지, 또는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제라도 본인 의사로 자유로운 의사로 중단할 수 있다. 내 시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포먼트 컨센트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충 다 말씀드렸고요. 과거의 스캔들 포함해서 그것들이 정리되는 역사적 과정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헬싱키 선언을 근거로 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인포먼트 컨센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까지, 절차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는 교재 덴탈엑스 매뉴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인구의 90%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연구 자금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 임상 연구라든지 생명 연구라는 것은 대개는 희귀 질병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희귀 질병 또는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병에게 초점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든 뭐 예를 들면 제3세계 사람들은 그 감염병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약을 개발하는 주체가 되는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에는 없는 질병들일 거 아니에요. 별로 없는 질병일 거 아니에요. 그런 병에 대한 연구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경제적 이득과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아주 작은 우리 교재 덴탈엑스 매뉴얼에 나오는 우려입니다. 이것도 이런 우려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